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환자의 검사를 보고 이 환자가 알츠하이머 디지즈일 확률이 뭐 몇 %이다 이런 리절트를 원할 것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멘치아의 일반적인 원인들을 보면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뭐 파킨슨과 같은 이런 뉴로 디제너러티브, 그러니까 신경 퇴행성 질환들이 뭐 가장 다수를 차지하겠지만 그 외에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디멘치아를 초래할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알코올이나 약물의 사용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수두증과 같은 하이드로세팔루스 같은 것에 의해서 디멘치아가 생길 수도 있고, 뇌종양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지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두엽 중앙에 큰 종양이 있을 때 메닝지오마라고 하는 뇌수막종이 이렇게 큰 종양이 있을 때 역시 인지기능 장애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이 종양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인지기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이 케이스는 유방암 환자였는데요. 유방암이 뇌척수액을 따라서 전이가 돼서 이런데 이 밝게 보이는 이런 뇌 표면을 따라서 다 이렇게 암세포가 전이가 된 경우에 역시 종양성 커뮤니케이팅 하이드로세팔루스, 그래서 교통성 수두증이 생기고 이런 원인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도 AI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CT인데요. 이 보시면은 스컬의 내연을 따라서 이렇게 약간 덴시티가 높은 출혈이 있습니다. 예,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입니다. 이런 만성 경막하 출혈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인지기능 장애를 가지고 병원에 온다고 하고, 이런 환자에서 이 경막하 출혈을 제거해주면 50% 정도가 증상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노말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라고 하는 이런 흔히 볼 수 있는 커뮤니케이팅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있는데요. 원인은 CSF가 생성이 되고 흡수되는 그런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 뇌실이 확장이 되는 이런 소견을 보이는데, 임상적으로 뭐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고 보행장애 그리고 배뇨장애 이런 것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환자에서 이런 그 그러니까 CSF 뇌척수액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빼내주면은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AI가 판단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징적인 소견은 이 브레인이 아트로피가 이렇게 있지만 이 아트로피 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이 벤트리클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벤트리클이 더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 그래서 이 비율을 따져봤을 때 뭐 이렇게 된 길이의 3분의 1을 넘는다든지 이런데 그 썰쿠스가 확장이 되어 있지만은 위쪽으로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텍스 쪽에 이렇게 썰쿠스가 이렇게
컨버지되어 있는 이런 소견이라든지, 혹은 뭐 칼로잘 앵글, 이 앵글이 어큐트해진다든지, 그리고 이 콜퍼스 칼로줌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이 여기에 이제 제3 내실이 있는 부분인데, 내실이 확장되면서 이쪽이 이렇게 위쪽으로 불룩해집니다. 활처럼 보우잉 하는 그런 어피어런스를 보인다든지, 뭐 이런 소견이 보일 때 인지기능 장애가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원인보다는 이 노말 프레스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인지기능 장애를 초래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이즈 환자에서도 약 25% 정도가 디멘티아, 인지기능 장애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레인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고 아트로피 되어 있고, 화이트 매터의 이 플레어 이미지인데요. 화이트 매터에 이렇게 하이 시그널들이 보입니다. 넌 스페시픽한 비특이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에이즈 환자에서도 일종의 감염성 질환에서도 이렇게 디멘티아를 보일 수 있고요. 크로이츠펠트 야콥 디지즈라고 하는 이런 프리온 단백질과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질환에서도 디멘티아가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베리언트 타입은 우리가 광우병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 이미지가 광우병 환자의 영상인데, 여기 이제 살라무스라고 하는 부위에 이 플레어 이미지에서 양쪽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시그널이 올라가 있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고, 그 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스포라딕 폼을 비롯한 나머지 CJD는 이 베이잘 강글리아나 뭐 살라무스, 그리고 콜텍스 쪽에 이렇게 신호가 달라집니다. 특히 확산 강조 영상,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베이잘 강글리아와 이 콜텍스의 확산의 제한을 보이는 이런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은 이런 환자들은 아주 빨리 수개월 내에 브레인이 이렇게 정상적인 볼륨이었던 브레인이 아주 뭐 호두 껍질처럼 쪼그라드는 그런 변화를 아주 래피드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디멘티아는 원인을 이렇게 빈도를 따져보면은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절반 이상으로 많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킨슨과 관련된 이런 질환들, 그리고 혈관성 스트로크와 관련된, 그리고 그 외에 뭐 프론토 템포럴 디멘티아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을 따르고, 뭐 만성 경막하 혈종 같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렇게 이런 빈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잠깐 보시면은 주로 템포럴과 파레탈 로브를 인볼브하게 되고요. MRI 소견은 특히 템포럴 로브의 히포캠퍼스의 아트로피가 매우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히포캠퍼스의 볼륨이 정상에 비해서 2.5배 이상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진단을 위한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이 스트럭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뭐 MRI 소견이나 이런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있을 것이고, 기능적인 펑셔널 디클라인, 그리고 화이트 매터 디클라인, 뭐 패솔로지 어그레게이션, 이렇게 4가지로 나눠 본다면은
스트럭처럴 디클라인은 템포럴 로브, 파리에탈 로브, 히포캠프스 같은 위축, 아트로피와 콜티컬 스티닝 같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펑셔널 디클라인은 우리가 이 펑셔널 MRI로 우리가 확인을 할 때 특정 부위의 액티비티가 증가한다든지, 혹은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브레인 코텍스 간의 이 연결성이 끊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화이트 매터에 관해서는 이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는 것을 했을 때 이 화이트 매터 파이버 트랙트의 그 신경 섬유의 인테그리티를 볼 수 있는 디퓨전 텐서 이미지에서 인테그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패솔로지 관점에서 보면 아밀로이드나 또는 타우 프로테인 같은 것이 침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디알 템포럴 로브 아트로피가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견인데, 이 메디알 템포럴 로브 아트로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가 엔토리널 콜텍스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엔토리널 콜텍스는 이 템포럴 로브의 히포캠푸스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게 되고, 이 부위는 이런 서피스에서 오는 각종 신호들이 이쪽으로 컨버지 돼서 히포캠푸스 쪽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부위가 그래서 이 기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부위라고 합니다. 이런 메디알 템포럴 로브 아트로피는 그래서 이 뉴로 디제너레이션, 신경 디제너레이션의 거울과 같은 것으로서, 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밀로이드 플라크,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과 뉴로피브릴라리 탱글, 그러니까 타우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침착이 되면, 이 부위에 침착이 되면 신경세포가 소실되고, 또 신경세포 간의 이 시냅시스라고 하는 이 서로 간의 그 연관되는 그런 연결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콜티컬 아트로피가 초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디얼 템포럴 로브 아트로피는 이 뉴로 디제너레이션의 얼리 마커다, 이렇게 봅니다. 메디얼 템포럴 로브 아트로피를 우리가 세미 퀀티터티브하게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미지, T1 코로나 이미지에서 이 네모쳐져 있는 부분이, 특히 이 부분이 메디얼 템포럴 로브인데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까만색 CSF가 들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코로이드 피셔라고 합니다. 이런 코로이드 피셔의 위드스,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라테랄 벤트리클의 템포럴 혼인데요. 그러니까 측뇌실의 앞쪽 부분인데, 요 위드스, 그리고 여기 히포캠푸스의 높이, 이런 것들을 재가지고 변화를 각각 그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정량적으로 우리가 스케일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의 경우는 제로로 보고, 이렇게 점점 아트로피가 진행하면서 이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코로나 이미지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XR 이미지를 통해서도 비슷한 스케일링을 할 수 있고, 코로나 이미지에서 얻은 값과 비교적 잘 일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쪽에서 얻은 이런 스코어를 더해서 2로 나눠 가지고 평균값을 우리가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런 평균값을 비교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은 이 브레인의 노멀 에이징입니다. 브레인이 나이가 들면 피지올로지컬리 생리적으로 쪼그라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그 노멀 에이징 프로세스는 10대 후반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신경 세포의 셀 사이즈가 감소하고, 그리고 신경 세포의 그 다리 같은 것들이 가지가 잘라지고 서로 연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화이트 매터에서도 이 신경 섬유의 숫자가 줄고, 그리고 뭐 이런 글라이오시스나 그 세포 바깥에 있는 그런 공간이 넓어진다든지 뭐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되고, 현미경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콜텍스가 얇아지면서 이 전체적인 브레인 볼륨이 줄고, 또 그로 인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벤트리클이나 설쿠스가 넓어지는, CSF가 차지하는 부위가 넓어지는 이런 변화가 노멀 에이징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볼륨이 감소하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면 감소하는 속도가 좀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단 뭐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그런 패솔로직 컨디션과 다른 것이 글로벌하게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이분하게 아트로피가 옵니다. 그래서 파리에탈 롭과 프론탈 롭이 동등하게 아트로피가 온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MR 소견을 보면 브레인이 위축되면서 이 혈관 주위의 공간이 뭐 넓어진다든지, 또 베자 강글리아의 이런 철 침착이 되면서 특히 T2 웨이트 이미지 같은 것에서 이 까맣게 보이는 것이 더 증가한다든지, 혹은 뭐 정상적으로 이런 60대 이상에서는 약 20% 정도에서 이 마이크로 블리드 같은 것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20세와 80세 브레인 MRI 비교하면 역시 80세가 정상적인 80세에서도 솔쿠스가 이렇게 늘어나고 벤트리클도 확장이 되고, 이런 노멀 에이징 프로세스에 의한 볼륨 감소, 20세에 비해서 이 베자 강글리아 글로부스 팔리두스라는 부위에 철분 침착이 돼서 더 까매지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에이징 프로세스를 보이는 브레인입니다. 디퓨즈하게 브레인이 아트로피 되는 경우, 이런 에이징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상적인 아트로피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에이징 프로세스를 넘어서는 노멀 에이지 매치드 비교를 했을 때 그것에 비해서 더 많이 아트로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라든지, 뭐 스트로크가 있었다든지, 혹은 뭐 방사선 치료, 혹은 뭐 크로닉 알코올리즘, 혹은 뭐 루푸스 같은 그런 질환들이 있을 때도 디퓨즈한 콜티컬 아트로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디퓨즈한 아트로피는 또 역시 세미 퀀터티티브하게 스케일링 할 수 있습니다. 설쿠스나 벤트리클이 늘어난 정도를 점수를 매겨서 이와 같이 뭐 0.1점 이렇게 아트로피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점수를 매겼을 때 노멀 파플레이션과 비교해서 아트로피가, 이걸로 우리가 눈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 이외에 요즘은 여러 가지 그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 T1 이용한 볼리메트릭 어널리시스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센시티브하고 정확한 면이 있을 것이고,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한 스터디를 보면 두 가지가 잘 일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뉴로쉴드라는 회사에서 이런 리포트를 인터넷에서 제가 얻어서 보면은 이 뭐 볼륨을 매저해서 이 항목을 보면 뭐 홀브레인 볼륨도 나오고 히포캠퍼스 양쪽 볼륨, 그 레퍼런스 레인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에이시메트리, 그러니까 비대칭성도 보고 해서 뭐 결론을 랩사이디드 히포캄팔 에이시메트리 뭐 이런 결론까지 내주는 상용화된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디클라인 보셨고요. 펑셔널 디클라인에서 이 fMRI를 이용한 스터디를 보면은 fMRI가 이 resting state fMRI도 있고 태스크를 주면서 찍는 fMRI도 있습니다. 특히 resting state fMRI는 콜텍스 영역 간의 이 기능적인 연결성을 우리가 이밸루에이션 하는데 이용하는데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이런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변화가 있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 스트럭처럴 체인지보다 더 빨리 온다고 해서 더 얼리 마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보고된 저널에서 제가 사진을 떠왔는데요. 노멀 파퓰레이션과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의 그 두 군을 이렇게 모아놓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부위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초록색, 그러니까 연두색 부위는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보이는 부위를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노멀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커넥티비티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결과였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연구하는데, 리서치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단일 환자에서 이런 그 커넥티비티의 연결성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레스팅 스테이트 fMRI를 찍는다고 해도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스크 액티베이티드 fMRI에서도 특히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는 이런 컨디션에서는 이 대조군이나 혹은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비해서 히포캠퍼스에서 이런 메모리에 관련된 이 그런 태스크를 줬을 때 이 액티베이션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한다는 이런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충분히 리서치를 위해서는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I에서 정말 환자들에게 혹은 건강검진 대상 환자에서 이런 것을 다 시행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 매터의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너브 파이버의 인테그리티를 보는 디퓨전 텐서 이미징에서 너브 파이버 인테그리티가 감소하면 이 FA라고 하는 프랙셔널 아나이소트로피라는 이런 값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에서는 이 싱귤룸이라는 부위나 이 포닉스라고 하는 이런 부위에 FA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대조군과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를 비교하면 이 부위가
이 컬러드 FA 맵에서 보면은 이 부위가 이렇게 FA 값이 감소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패솔로지컬리 이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프로테인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펫을 하는 경우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어큐뮬레이션이 이 인지기능 장애와 이 연관성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콜티컬 시닝이나 히포캠퍼스의 아트로피하고도 연관성을 많이 보이는 그런 검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위에 줄은 정상, 아래쪽은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보면은 두 개가 사뭇 다른 이미지이고, 정상에서는 이런 화이트 매터와 이 바깥쪽 그레이 매터가 이렇게 구분되는데 반해서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 버든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 경계가 무너지는 이런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로피브릴라리 탱글 또는 뭐 타우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타우 벌든을 이미징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이 타우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엑스터널 마이크로튜블 그리고 이런 그 브레인의 스트럭처를 잘 유지 보수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테인이 이 포스포릴레이티드 스테이트가 좀 적은 게 있고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이제 잘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것이 축적이 되게 되고, 이 축적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우 프로테인의 축적이 히포캄퍼스 아트로피나 혹은 기억 인지 기능 장애와 또 클로스 릴레이션십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예를 보면 이 컨트롤에 비해서 이 알츠하이머에서 이 타우 펫에서 이렇게 업테이크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원인 질환으로는 이 파킨슨과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이 파킨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머, 뭐 이렇게 막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그리고 뻣뻣해지는 것, 뭐 이런 자세가 뭐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이런 운동과 관련된 증상이 생기는 신드롬입니다. 이런 증상이 모아져 있는 증후군인데, 원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파민을 줘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도파민이라는 약제에 반응하는 이디오패시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파킨슨 디지즈가 대표적으로 있고, 그 외에 이 비슷한 증상이지만 파킨슨 디지즈가 아닌 도파민에서 잘 반응을 안 하는 파킨슨 플러스 신드롬,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고요. 이 파킨슨 디지즈와 관련돼서 이렇게 디멘치아 위드 루이 바디 또는 파킨슨 디지즈 위드 디멘치아, 이런 관련 디멘치아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플러스 신드롬에는 멀티 시스템 아트로피, 프로그레시브 수프라뉴클리어 팔시, 콜티코 베이잘 디저너레이션, 뭐 이런 알기 어려운 복잡한 이름의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이즘 관련 디멘치아에서 파킨슨스 디지즈와 디멘치아가 같이 공존하는 경우에 파킨슨 증상이 생기고 나서 언제 디멘치아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1년 이내에 생기면 디멘치아 위드 루이 바디라고 부르고, 1년 이후에 생기면 파킨슨 디지즈 위드 디멘치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이름의 질환은 뭐 임상적인 것은 거의 동일하고 이미지 특징도 동일하고, 이 증상이 오락가락하는 거나 혹은
비주얼 할루시네이션, 눈에 헛것이 보인다든지 이런 임상 증상은 디멘치아 위드 루이 바디에서 좀 더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소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멘치아 위드 파킨슨이즘은 알츠하이머 디지즈와는 달리 초기에는 브레인 아트로피가 거의 없다가 이제 디지즈가 프로그레션 하면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에서는 이 디퓨즈 제너럴라이즈드 아트로피, 디퓨즈 아트로피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이 메디알 템포럴 로브 아트로피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에 반해서 디멘치아 위드 루이 바디의 경우에는 그것이 없는 것이 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디지즈에서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사로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도파민 아날로그를 이용한 도파민 패스웨이 도파미너직 시스템 테스트를 했을 때 도파민 리셉터가 있는 이런 베이자 강글리아, 특히 부타멘과 카우데이트 뉴클레어스 쪽에 이 정상에선 이렇게 섭취가 아주 뚜렷하게 콤마 쉐입으로 잘 보이는 데 반해서 이 파킨슨이즘 환자에서, 파킨슨 디지즈 환자에서는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아주 스페시픽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킨슨 플러스 신드롬으로 넘어가는데요. 파킨슨 플러스 신드롬의 하나인 프로그레시브 수프라 누클리어 팔시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런 뭐 밸런스라든지 눈과 관련된 이런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 이런 것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고, 이 다른 파킨슨이나 뭐 이런 다른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와 이 구분이 임상적으로는 쉽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이미지는 조금 더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데요. 특히 이 미드브레인이 이렇게 아트로피를 보여서 마치 미키마우스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드브레인 아트로피를 보인다든지, 그래서 이 XR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사시탈 이미지를 보면 미드브레인이 이렇게 아트로피가 되면서 마치 벌새 모양으로 이렇게 새부리가 뾰족해지는 이런 소견을 보인다든지, 혹은 폰스에서 세레벨룸으로 이어지는 이 다리 같은 수피려 세레벨라 피덩크리라는 구조물이 아주 얇아진다든지, 이렇게 아트로피가 이 미드브레인 주변으로 되면서 이 서드 벤트리클이 확장이 된다든지, 이런 좀 다른 질환과는 구별할 수 있는 이런 특징적인 영상 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시스템 아트로피, 역시 파킨슨 플러스 신드롬의 일종인데요. 여기는 뭐 MSA, P, C, A 해서 여러 가지 다른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역시 특징적인 이미지 파인딩이 있습니다. MSA-P, 멀티 시스템 아트로피 P는 파킨슨 타입으로서 이 파킨슨스 디지와 관련 있는 이런 부타멘의 이 SWI 영상인데요. 이 부타멘이 이 볼륨이 아주 감소했습니다. 아트로피가 있고 이 시그널이 아주 감소되는 이런 특징적인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MSA-C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미드브레인과 폰스와 메둘라 그리고 세레벨룸 아트로피가 아주 진행하는, 그리고 이 폰스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이런 소견을 보이는 이런 경우도 이미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역시 파킨슨 플러스 신드롬의 일종인데요. 콜티코 베이잘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매우 레어하다고 하고, 임상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그 운동 장애나 뭐 인지 기능 장애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것들과 임상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고, 또 영상으로도 이 파레탈 로브나 프론탈 로브의 콜텍스의 아트로피가 에이시메트릭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좀 미묘한 차이라서 영상적으로도 진단은 쉽지 않겠습니다. 좀 빈도는 떨어지지만 프론토 템포럴 디멘치아라고 하는 것을 보면 프론토 템포럴 로바 디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픽스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런 에이지에서 45세, 65세 사이 정도에서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디멘치아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론탈 로브와 템포럴 로브의 아트로피가 두드러지고,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파레탈 로브와 옥시피탈 로브는 스페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프론탈 로브의 이렇게 다른 부위에 비해서 두드러진 아트로피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로크와 관련된 바스큘라 디멘치아를 보시면은, 바스큘라 디멘치아는 이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라지 베슬과 스몰 베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라지 베슬은 큰 혈관이 막혀서 큰 인팍션 뇌경색이 오는 경우를 라지 베슬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스몰 베슬 바스큘라 디멘치아는 미디움 또는 스몰 사이즈 베슬에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의 원인은 그 동맥경화 관련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MRNGO나 뭐 CTNGO 이런 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작은 크기의 혈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 MR 소견은 이런 그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라쿠나 인팍션들이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디퓨전 화이트 매터 체인지나 미세출혈 마이크로 블리드 같은 것들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어 영상인데 이렇게 브레인의 이렇게 공동성으로 살라무스나 이런 화이트 매터에 이렇게 올드 라쿠나 인팍들이 멀티플하게 있는 경우에 특히 프론탈과 템포럴 로브 아트로피가 더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적인 MR 소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포캠팔 아트로피를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할 때 특히 알츠하이머 디지즈인 경우에는 양측성으로 오고 동반해서 템포럴 로브과 파리에탈 로브 아트로피가 보일 수 있겠고, 이에 반해서 디멘치아 위드 루이 바디는 디퓨전 어드밴스 스테이지에서 디퓨전 콜틱 아트로피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뉴로 디제너티브 코즈의 디멘치아는 이 어디셔널 테스트,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펫이라든지 혹은 뭐 도파민 펫 같은 이런 어디셔널 테스트가 이것들을 구분하는데 어쩌면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레탈 로브 아트로피를 보이는 경우 저기 감별 진단에서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에 시메트릭하게 보이고 템포럴 로브 아트로피가 같이 동반되고 이런 특징적인 소견이 있고, 루이 바디 디멘치아인 경우에는 파레탈 로브뿐만 아니라 디퓨즈하게 전반적으로 온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아까 그 바스큘라 디멘치아인 경우에는 이 인팍션과 관련된 그리고 혹은 화이트 매터 체인지가 동반되고, CJD 크로이츠펠트 야콥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인 아트로피뿐만 아니라 어떤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콜텍스를 따라서 디퓨전 리스트릭션이 보이는 이런 특징적인 소견이 서로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디멘치아의 AI 이용한 진단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리버서블 코즈라든지 혹은
non neurodegenerative cause를 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그 전 스펙트럼에 대한 러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MR에서 멀티 시퀀스, 여러 가지 시퀀스를 총합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PET 검사와 같은 멀티모달 스터디도 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해서 AI 다이그노시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가야 되지 않나, 지향점을 그렇게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